자, 여기 보시면 이제 부분균형 분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분균형 분석은 당의 시장만 본다고 그랬잖아요. 당의 시장만. 근데 생산물 과세와 생산 요소 과세로 자, 이렇게 또 여기서 여기에 기업이 있고 여기에 가게가 있잖아요. 이렇게 요소 시장, 여기가 생산물 시장, 상품 시장이잖아요. 상품 시장. 자, 그럼 생산물 과세, 여기서 과세한다는 얘기죠. 생산 요소 시장에서 과세한다는 거예요. 생산물 여기 생산물 시장, 상품 시장이죠. 이 상품 시장에 과세할 때는 종량 과세와 종가 과세가 가능하다. 종량 과세와 종가 과세. 근데 생산 요소 시장은 뭐만 가능하다? 종가 과세만 가능하다. 종가 과세만. 그래서 먼저 이 생산물 시장, 즉 상품 시장의 종량 과세와 종가 과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생산자 과세잖아요. 생산자 과세니까 공급 곡선이 올라가는 거죠. 공급자에게 과세하는 거잖아요. 공급자에게. 이 그림을 보시면,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일치하는 점이 이 점이죠. 이 점에서 세금이 없을 때 지금 얼마에 거래되고 있죠? 5,000원에 거래되고 있어. 5,000원에. 자, 이 물건이 어디서? 생산물 시장에서 5,000원에 거래되고 있어요. 얼마만큼 거래되는 거죠? 5,000원에. 뭐 다 아는 거잖아요. 5,000원. 근데 여기에 생산자에게 세금을, 물품세를 1,000원을 부과를 했어. 1,000원을. 그러면 공급 곡선이 이렇게 1,000원어치만큼 올라갈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뭘 보는 거죠? 종량 과세를 봐야 돼요. 종량 과세니까 수평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수평으로. 1,000원 올라가. 그러면 현재 시장에서 5,000원에 거래하고 있는데 세금을 1,000원 부과했어. 그러면 얼뜻 보기에 얼마에 6,000원에 거래될 것 같잖아요. 그죠? 현재 5,000원에 거래되는데 세금 1,000원을 부과하니까 5,000원에 1,000원 붙이면 6,000원에 거래돼. 우리 얘기 이렇게 했잖아요. PX 쌀 한 포대에 있는데 거기에 T의 세금을 부과했다. 그러면 얼마요? T의 세금을 부과하면 그러면 1 플러스 T PX 10,000원인데 1,000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그럼 11,000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5,000원인데 1,000원의 세금을 부과하면 6,000원이 돼야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랬다 이런 얘기야. 응? 근데 그러지 않다 이런 얘기지. 자, 이거는 어떤 특수한 경우에 이러는 거고, 자, 이렇게 보면 자, 수요 곡선이 이렇고 공급 곡선이 이렇잖아요. 그러면은 새로운 균형점이 여기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균형점이 보니까 여기 얼마야? 여기가 5,600원이고, 자, 몇 가지 차이. 이렇게 이만큼 똑같죠? 자, 비용 증가 산업이니까, 이건 비용 증가 산업이니까 이 세금만큼이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귀착된다고 그랬죠? 똑같잖아요. 이거 1,000원이고 이것도 1,000원이야. 1,000원만큼이. 그러면은 자, 생산자에게 소비자에게 600원만큼 귀착되고 생산자에게 400원만큼 귀착되더라. 400원만큼 귀착되더라. 그죠? 400원만큼. 그래서 시장에서는 얼마에 거래되나요? 5,600원에 거래되는 거예요. 시장에서 6,000원에 거래되는 게 아니라 5,600원에 거래돼. 지금까지 설명한 거에 의하면 10,000원에 10% 1,000원 하니까 11,000원에 거래돼야 되는데 이건 비례세지만 이 종량세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기에 5,000원에 1,000원을 부과하면 6,000원에 거래될 것 같은데 얼마에 거래돼요? 5,600원에 거래. 그러면 얼마예요? 당초에 소비자는 5,000원에 사던 걸 5,600원에 사니까 600원만큼 부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1,000원에서 600원 빼 나머지는 누가 부담해? 생산자가 부담하네. 생산자. 그래서 600원만큼 단위당 600원만큼은 소비자에게 귀착되고
단위당 400원만큼은 누구한테 귀착된다? 생산자에게 귀착된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세금은 얼마에 이만큼이잖아요. 이거는 세금 물품세로 이만큼 국가에서 이건 누가 가져가? 정부에서 가져가잖아요. 근데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이만큼이 하늘로 날아가서 이거 뭐라고 해서 이게 초과부담이라고 했어요. 이게 초과부담이라고. 그래서 생산자에게 부담되는 물품세, 초과부담도 생산 측면의 초과부담 이만큼, 그 다음에 소비 측면의 초과부담 이만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소비자 부담은 물품세와 초과부담, 이 물품세와 초과부담, 생산자 부담은 물품세와 이 물품세와 초과부담 이렇다 이런 얘기죠. 소비자에게 부과를 해보자 이래요. 똑같은 세금을. 자, 그러면 공급곡선이 이렇게 있고 수요곡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소비자에게 부과를 하니까 지금 5,000원이잖아요. 5,000원이 거래되는데 소비자에게 부과를 하니까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5,000원에다가 1,000원 부과를 하니까 6,000원에 거래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야. 얼마에 거래되는데요? 소비자 부담은 새로운 균형점이 수요곡선이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면서 여기죠. 그러면은 여기서 쭉 위로 연결하면 이것이 5,600원. 소비자가 5,600원을 부과하고 생산자가 4,600원. 똑같잖아요. 저 크기가. 자, 600원만큼은 소비자가 부과하고 400원만큼은 생산자가 부담한다. 그래서 경제적 귀착은 생산자한테 과세를 하나 소비자한테 과세를 하나 경제적 귀착은 똑같다. 법적 귀착은 전혀 틀리죠. 경제적 귀착은 그래서 앞 시간에 우리가 그랬잖아요. 경제적 귀착은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계산해 보니까 똑같이 나오잖아요. 똑같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초과부담은 이만큼 소비자가 부담하고 이만큼은 생산자가 부담한다. 그러면 자 여기는 자 수요곡선 이러고 공급선 그러면 왜 소비자가 더 부담하고 생산자가 적게 부담했냐 이런 얘기야. 그럼 뭐 때문에 그러죠? 탄력성 때문에. 탄력성이 수탄생이라고 그러죠. 수탄생. 수요곡선이 탄력적일수록 수요곡선이 이렇게 더 탄력적일수록 이 4,600원이 더 커지는 거예요. 더 내려가는 거죠. 생산자 몫이 커진다 이런 얘기야. 생산자 몫이. 공급곡선이 수탄생 공탄소. 공급곡선이 탄력적일수록 공급곡선이 그죠? 공급곡선이 탄력적일수록 뭐다? 소비자 몫이 커진다. 이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의 탄력성 때문에 누가 소비자가 5,600원, 생산자가 4,000원 이 크기는 탄력성에 달렸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가 보는 건 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생산물 시장의 종가세를 보는 거예요. 생산물 시장. 여기죠. 이 생산물 시장에 금방 아까 봤던 거는 완전 경쟁일 때 생산물 시장에서의 종량세를 본 거고 이번엔 종가세. 종가세를 보니까 자, 누구한테 부과하는 거죠? 소비자한테 과세하는 거잖아요. 소비자한테 과세하는 수요곡선이 종가세는 수평으로 이동하지 않잖아요. 수요곡선이 기울기가 틀려졌다. 이게 빨간색. 빨간색. 수요곡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틀려졌어. 빨간색으로. 기울기가 이렇게 틀려졌어.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아. 이 윗부분은 누가 부담한다? 소비자가 부담한다. 아랫부분은 생산자가 부담한다. 나머지 원리는 똑같죠. 종량세와 종가세의 가장 큰 차이. 수요곡선이나 공급곡선이 종량세는 수평으로 이동하는데 종가세는 기울기가 바뀐다. 이런 얘기죠. 기울기가 바뀐다. 그러면 기울기가 왜 바뀌냐? 여기 나와 있죠. 자, 상품 X에 10%의 종가세를 부과한다면 수요곡선은 각각의 가격 수준에서 10%만큼씩 하향 이동을 하게 된다. 10%의 세율은 모든 가격 수준에서 일정하는데 그 세액의 절대액의 크기는 가격에 비례해서 수요곡선이
종량세의 경우처럼 모든 가격선에서 같은 규모로 이동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10% 부과하는데 10%를 부과하는데 뭔 말이죠? 자, 100만 원에 10%를 부과하면 얼마야? 10만 원이잖아요. 90만 원에 10%를 부과하면 얼마야? 9만 원이잖아. 이 절대치가 달라진다 이 얘기야. 응? 비례세율을 부과하더라도 이 절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기울기가 달라진다 이런 얘기예요. 기울기가. 그래서 이쪽으로 올수록 기울기가 더 이쪽으로 올수록 이거는 양이잖아요. 상품 양이고 가격이죠. 그래서 이쪽으로 올수록 기울기가 더 가격이 더 높아지는 거죠. 가격이 높을수록 이 떨어지는 폭이 이렇게 좁아지죠. 이렇게 좁아지죠. 이렇게 기울기가 이렇게 되잖아요. 떨어지는 폭이 이렇게 좁아지죠. 이것 때문에 그런다. 이 효과 때문에. 자, 이번에는 이제 독점 시장에서 보자. 독점 시장에서는 자, 평균 비용 곡선, 한계 비용 곡선은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을 해서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다음에 수요 곡선, 한계 수익 곡선은 양의 2분의 1이죠. 이 크기의 2분의 1씩 산정하는 게 한계 수익 곡선이잖아요. 그러면 독점 기업의 이윤 극대화 조건은 MR 리콜 MC, MC죠. MR 리콜 MC인 자리가 어디죠? 여기죠. 여기에서 수직으로 이렇게 해서 수요 곡선상에서 여기서 가격이 형성돼. 이걸 뭐죠? 이게 독점 가격이잖아요. 이게 독점 가격이 형성된다. 만약에 이게 완전 경쟁 시장이라면 P는 리콜 MC에서 가격이 형성되는데 독점 가격이기 때문에 P가 항상 한계 비용보다 크게 나타나잖아요. 한계 비용보다 클라요. B가 자 가격이 여긴데 한계 비용이 지금 얼마예요? 한계 비용은 이만큼이잖아요. 한계 비용은 이만큼인데 가격은 이만큼이잖아요. 그러니까 P가 항상 독점 시장에서는 한계 비용보다 크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자, 평균 비용 곡선이 여기기 때문에 이렇게가 독점 이윤이 되겠죠. 이게 독점 이윤으로 합니다. 이건 이제 세금을 부과하기 전이다 이런 얘기야. 세금을 여기다가 이제 세금을 부과했다 이런 얘기지. 여기다 세금을 부과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보면 자, 이윤 극대화 여기 이거 단위당 알파의 종량세를 부과했다. 그러면 수요 곡선이 모든 가격 수준에서 알파만큼 하향 이동을 한다. 소비자에게 부과했겠잖아요. 그러면 뭐죠? 아까 무슨 얘기죠? 그러면 자, 원래는 이거잖아요. 원래 여기에서 알파만큼 종량세를 부과하면 수요 곡선이 이렇게 내려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게 이 그림이에요. 수요 곡선이 이렇게 내려온다. 수요 곡선이 하향 이동하면 한계 수익 곡선도 당연히 바뀌잖아요. 한계 수익 곡선도 여기에 2분의 1씩 되는 거죠. 이렇게 되죠. 한계 수익이 여기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이윤 극대화 조건 MR 리콜 MC니까 새로운 MR 리콜 MC인 점이 여기죠. 여기 MR 리콜 MC잖아요. 한계 비용 그대로 있고 수요 곡선만 한계 비용은 변화가 없다고. 수요 곡선은 이것이 수요 곡선상에 이르는 여기에서 가격이 형성되는 거잖아. 여기 세금 부과 후에 독점 가격, 세후 독점 가격이잖아. 이게 세후 독점 가격이 여기서 형성되는 거잖아. 그죠? 여기서 형성. 그리고 여기서 그림이 좀 잘못 그려졌나? 그랬나 보네.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이렇게 요만큼이 세후 이윤이 독점이 이만큼 형성이 되겠죠. 세금 때문에 훨씬 적어지잖아요. 그러면 얼마만큼 부담했느냐? 이만큼 부담했다.
이만큼, 이만큼, 이만큼. 근데 여기에서 이 윗부분, 이 부분이 있고 아랫부분이 있죠. 합쳐진 보면, 자, 덕정기업이 실제로 받은 가격은 P1이다. 이 가격이잖아요. MR1꼴의 MC인점에서 새로운 수요 곡선상에 접하는 점. 이게 P1이죠. 이게 덕정가격이죠. 덕정기업이 실제로 받는 가격은 P1이고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은 P1보다 알파만큼 높게 가격이 형성돼서 P2가 된다. P2까지. 여기까지 된다. 이런 얘기죠. P2가 된다. 그래서 소비자 기착은 P0에서 P2까지 소비자가 기착되고 P0에서 P1까지, P0에서 밑에 P1까지 이거는 생산자에게 기착된다. 독점 기업의 독점 시장의 종량세가 어떻게 기착되는지 생산자와 밑에 생산자와 위에 소비자에게 기착되는 그 크기를 살펴봤습니다. 뭐죠?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언제 공부가 되냐면 내가 상대방에 설명하려고 할 때 공부가 제일 잘 되는 것 같아요. 그잖아요. 아래에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경제학을 언제 공부했냐면 박사과정 할 때 학부생들을 미시경제학을 강의를 하라는 거예요. 김주환 교수님. 아주 나쁜 사람이지. 잘 알지도 못한 사람한테. 근데 그때 그 강의를 하려니까 새로 백지 상태에서 새로 경제학책을 다시 봤어요. 그래서 미시경제학 책도 다 보고 그때 내가 미시경제학 깨우친 거지. 실제는 그때 학부생들 여러분들 선배들이지 그때 가르치려고 할 때 미시경제학을 학부생들한테 했거든요. 그때 제가 미시경제학 깨우쳐. 그 전에 잘 모르다가 물론 조금은 알았지. 그런 평가사 시험에 경제학이 있으니까 공부해서 이게 상대방의 가르치려고 할 때 실제 공부가 되는 것 같아. 안 그러면 설명을 못 하잖아요. 모르면 설명이 안 되니까. 자, 독점 이번에 종가세니까 수요곡선이 이제 자 선형이고 여기는 선형이고 여기는 비선형이네. 자, 여기도 종량세네. 종량세. 독점 시장의 종량세인데 수요곡선이 선형이고 비선형일 때 수요곡선이 선형일 때 한계비용곡선은 일정하다고 본 거잖아요. 그래서 이만큼 세금을 부과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도 이만큼 부과했다는 거 아니에요? 세금을 부과하면 자 MR1꼴 MC니까 여기잖아요. 여기에 수요곡선상의 가격이 형성이 되겠죠. 여기서 세금 부과하기 전에는 여기서 그래서 독점 가격이 이것이었겠지. 독점 가격이 이것이었겠죠. 그러니까 MR1꼴 MC니까. 근데 세금을 이만큼 종량세를 부과했다는 거 아니에요? 종량세를 부과해서 종량세를 이만큼 올렸어. 그래서 이만큼 올리니까 어떻게 되죠? MR1꼴 MC가 여기잖아요. 여기죠. 여기에서 수요곡선부터 여기죠. 그죠? 이렇게 됐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변화폭이 이만큼 변화폭 된다? 이만큼 변화폭 이렇게 됐겠네. 그걸 보면서 밑에 보면 독점 기업의 생산물에 대한 종량과세가 수요자와 공급자가에게 미치는 기차의 크기, 비용 곡선과 수요 곡선의 형태에 의해서 결정된다. 불안정 경영 시장은 공급 곡선 구존재 때문이다. 독점 시장으로서 수요 곡선은 선형이고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죠. 선형이고 한계 비용 곡선이 일정한 경우잖아요. 일정한 경우 알파만큼 공급 측에 종량세를 부과했다. 알파만큼 부과했다. 종량세를 부과하니까 균형점이 2에서 2-점으로 이동하고 소비자 가격이 PX0에서 PX1, PX0에서 PX1은 올랐다. 소비자 가격 인상분이 종량세의 소비자에게 기착분 알파의 2분의 1만큼이다. 자, 이것이 자, 여기서 보면 이 높이가 여기 알파잖아요. 알파다. 이거는 이 높이가 얼마요? 2분의 1 알파다 이런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한계 수입 곡선은 수요 곡선에 이게 수요 곡선이 이렇게 지나죠. 수요 곡선이 지나는 수평축의 양의 2분의 1 지점을 지나잖아요. 한계 수입 곡선이 2분의 1 지점을 지나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이 높이가 2분의 1로 줄어드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기 보니까. 그런데 이거 선형이야. 선형이야. 비선형일 때 한번 보죠. 비선형일 때. 이건 비선형이잖아요. 비선형 수요 곡선. 한계 수익 곡선이죠. 한계 비용 곡선 일정하다고 그러면 MR 꼴 M 신점이 여기죠. 여기에서 새로운 MR 꼴 M 신점이 1이 바뀌었죠. 그럼 이렇게 원래 가격은 여기였고 이렇게 이만큼이 되는 거죠. 이만큼이 되잖아요. 이만큼. 여기는 알파면 여기는 얼마나 될까 이런 얘기잖아요. 뒤에는 여기죠. 독점 시장으로서 수요 곡선이 비선형이고 한계 비용이 일정한 경우, 이 비선형이고 한계 비용이 일정한 경우, 소비자 가격 상승분이 단위당 세액보다 크다. 소비자 가격 상승분이 단위당 세액 알파보다 크다. 이것이 알파보다 크다 이런 얘기죠. 이것이 델타 P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쓰면 되겠다. 델타 P가 이 가격 변동 표기니까 델타 P가 알파보다 크다. 이거는 델타 P가 알파 2분의 1 알파다 이런 얘기잖아요. 2분의 1 알파. 델타 P가 이 가격 변동 폭이 알파보다 크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종량세가 소비자에게 100% 이상 전가료에 기착된다. 그죠? 이거는 2분의 1, 50% 기착되고 이거는 종량세가 소비자에게 알파보다도 더 크게 기착된다 이런 얘기죠. 그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독점 시장의 종가세. 이번에 종가세죠. 종가세. 자, 종가세 이런 형태를 띈다 이런 얘기죠. 독점 시장의 종가세. 수요 곡선이 수평으로 이동하지 않고 이렇게 이동했잖아요. 기울기가 바뀌어졌죠. 아까 설명했죠. 기울기가 바뀌어졌다. 나머지는 이치는 똑같이 이해하시면 되겠죠. 독점 시장의 종가세. 그 다음에 독점적 경쟁 시장에 어떻게 귀착되는지 쭉 설명을 해놨습니다. 읽어보셔요. 그 다음에 과점시장 주유소라든지 가전제품은 가전시장이잖아요. 몇 개 한 서너 개의 기업이 움직이는 거 과점시장이죠. 읽어보시고 이번에 이제 생산요소 시장, 이 시장이죠. 이 생산요소 시장에 대한 조세부담 기점. 생산요소 시장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종가성에 해당된다. 종가성아. 생산물 시장은 여기 생산물 시장은 종량 과세도 해당되고 종가 과세도 해당되는데 생산요소 시장은 종가만 해당됩니다. 종가. 자,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이고 생산요소 시장이다. 완전 경쟁 시장이죠. 그다음에 생산요소 시장이다. 생산요소 시장이니까 뭐요? 생산요소는 토지와 노동과 자본이잖아요. 그죠? 생산요소는 토지와 노동과 자본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노동에 대해서 임금률, 자본에 대해서 이자율. 생산요소 시장을 노동시장과 자본시장만 보자 이런 얘기지. 토지시장은 보지 말고 이런 얘기잖아요. 노동에 대해서 임금률, 자본에 대해서 이자율 이렇게 보면 자 종가 과세만 해당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수요곡선이 생산요소 시장의 노동시장의 수요곡선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세금을 노동에 대해서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고 나니까 그 수요곡선이 이렇게 바뀐다 이런 거지. 그렇죠? 이렇게 바뀌는 거죠. 아까 생산물 시장의 종가 과세하고 똑같은 거죠. 이렇게 바뀐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죠? 이 점에서 균형점이 이 점으로 옮겨가면서 이렇게 돼서 이 윗부분은 노동의 수요자,
이게 노동의 수요자, 노동의 수요자에게 이게 기업이죠. 기업에 과세되는 거고 이 밑에 부분은 노동의 공급자, 근로자죠. 근로자에게 귀착된다 이런 얘기죠. 귀착된다 이런 얘기죠. 종가과세.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면 노동의 수요자인 기업이 더 많이 부담할 거냐, 노동의 공급자인 근로자가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할 거냐, 그거는 뭐죠?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탄력성에 달려 있다. 그래서 수탄생, 수요 곡선이 탄력적이면 생산자 몫이 커진다. 공급 곡선이 탄력적이면 소비자 몫이 커진다. 그래서 수요 곡선이 비탄력적이면 소비자 몫이 커지고 공급 곡선이 비탄력적이면 생산자 몫이 커진다. 네 가지 경류수가 나오는 거죠. 수탄생, 수요 곡선이 탄력적이면 생산자 몫이 커진다. 그래서 노동시장. 이번에 이제 자본시장. 자, 자본시장. 완전 경쟁 시장이죠. 완전 경쟁 시장이고 생산 요소 시장이죠. 자본시장이다. 만약에 자,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이런 거죠. 폐쇄 경제하에. 폐쇄 경제하에. 폐쇄 경제.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와 같은 거죠. 이렇게.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일치하는 점. 그만큼이 경제적 질대가 이게 경제적 질대가 되는 거죠. 이거 볼까요? 자, 자본 공급이 일정한 폐쇄 경제를 상정할 경우 자본에 대한 과세는 전적으로 자본의 공급자에게만 귀착된다. 자본 소득은 불로소득인 경제적 질대이기 때문이다. 자본의 공급자에게 귀착된다. 이게 그 부분.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에. 자, 그러면 볼까요? 진짜 그런지 한번 검증해 볼까요? 아까 수탄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수탄생. 그럼 이게 공급곡선이죠. 수탄생 공탄소라고 했죠. 이건 완전 비탄력적이잖아요. 그러면 공급곡선이 이 반대잖아요. 완전 비탄력적일 때, 완전 비탄력적이면 뭐죠? 공탄소니까 공급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소니까 생산자 몫이 생산자에게 귀착되는 거죠. 생산자. 그죠? 생산자. 공급자에게 귀착된다. 공급자에게. 그러면 여기서 공급자는 누구요? 토지 소유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급자에게 전적으로 자본에 대한 과세는 전적으로 공급자에게 귀착된다. 토지 소유자에게 귀착된다. 맞는 똑같잖아요. 수탄생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100% 생산자에게 귀착된다. 공급자에게 귀착된다. 자본에 대한 과세는 전적으로 자본의 공급자에게만 귀착된다. 자본은 불로소득인 경제적 집대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크기만큼 자본과세는 모두 공급자에게 귀착되고 경제적 집대가 정부에 환수되는 결과로 합니다. 근데 이 자본시장이 지금 폐쇄 경제인데 지금 이제 개방 경제로 바뀌었다. 탄력적이다 이런 얘기. 공급곡선이 탄력적이다. 공급곡선이 이제 이 공급곡선이 이렇게 바뀌었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 공급곡선이 또 이거는 완전히 폐쇄 경제다. 100% 개방 경제야. 완전 탄력적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공급 수평이 되어버렸잖아요. 완전 탄력적으로 바뀌었다 이거지. 이런 경우에. 그러면 자 수탄생이죠. 수탄생. 그러면 뭐요? 공탄소. 공급곡선이 완전 탄력적이면 100% 소비자에게 귀착된다. 그래서 여기고 이 부분만큼이 누구다? 100% 이게는 뭐다? 소비자에게 귀착된다. 완전 탄력적이면 소비자에게. 완전 비탄력적이면 100% 생산자 즉 공급자에게 귀착되고 완전 탄력적이면 100% 소비자에게 귀착된다. 이런 거죠. 공탄소 공급곡선이 탄력적이면 소비자 몫이 커진다. 이런 거죠. 수탄생만 외우고 있으면 돼요. 그럼 이거는 다 풀어낼 수 있어. 그림 그리면 기울기만 보면 다 할 수 있어요. 자, 완전 경쟁 생산 요소 시장 넘어가고 불안정 경쟁 생산 요소 시장 이제. 자, 아까는 완전 경쟁 시장을 봤고 이번 불안정 경쟁에서 현실 시장은 불안정 경쟁 시장이잖아요. 노동에 대한 과세, 자본에 대한 과세 쭉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본에 대한 과세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윤세의 조세 부담이 있다. 이윤세를 생산 요소에 대한 과세로 보는 경우 귀착. 이윤세를 생산 요소에 대한 과세.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이윤세잖아요. 이윤세를 생산 요소에 대한 과세. 임금, 이자, 집대, 이윤이잖아요. 임금, 요거는 임금이죠. 이거는 집대죠. 이자 이윤이죠. 이윤이잖아요. 이자는 뭐예요? 타인 자본에 대한 대가. 이윤은 뭐예요? 자기 자본에 대한 대가잖아요. 자기 자본에 대한 대가. 돈 빌리고 이자 내는 거죠. 이윤, 자기 자본에 대한 대가다. 자기 자본에 대한 배당 받은 거잖아요. 배당은 어디서 받습니까? 배당은 기업이 상품을 생산 요소를 받아서 여기에 뭘 가미해서 기술을 가미해서 뭘 만드는 겁니까? 상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상품을 만들어내면 거기서 매출액에서 쭉 비용을 다 빼고 나면은 순수익이 나오죠. 순수익. 그럼 여기에서 법인세를 차감하는 거죠. 법인세를 내고, 그럼 법인세 차감 후 순수익이 나오죠. 법인세 차감 후 순수익이 나오죠. 그럼 이거를 회사에 유보를 하든지, 그 다음에 주주에게 배당을 해주는 거죠. 이게 이윤이지. 이게 이윤이잖아요. 이게 일이 오는 거예요. 이게 일이 오는 거예요. 이게 이윤이죠. 이게 이윤. 자, 그래서 이걸 보는 거예요.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윤세를 생산 요소에 대한 과세로 보는 경우에 귀착, 노동, 자본, 토지 등 여러 가지의 생산 요소, 임금, 이자, 집대, 이윤, 그렇죠? 생산 요소 이런 것들죠. 이윤세는 자본에 대한 과세다. 여기서 이윤세는 자본에 대한 과세잖아요. 배당 받았으니까 자본에 대한 과세다. 생산 요소로서의 자본이 활용되어진 결과를 이윤으로 간주했다. 그에 대해서 대한 과세를 이윤세라 한다. 자본에 대한. 근데 여기서 이제 이윤세가 생산 요소에 대한 자본에 대한 과세를 보느냐? 이게 자본에 대한 과세를 보는 또 두 번째 다음 페이지는 여기서 이윤세를 다 빼고 이 순수익에 대한 과세를 보느냐? 이 순수익에 대한 과세, 이게 법인세잖아요. 순수익에 대한 과세를 보느냐? 이때는 뭐냐? 순세야, 순세. 이때는 순세를 한다. 이때 이윤, 이게 이윤이잖아요. 이게 이윤, 법인의 이윤이잖아요. 응? 여기다 법인세 세율을 곱해서 만든. 이거는 이 측면에서 볼 때는 이거를 순세랍니다. 순세. 그래서 이번에는 이윤세를 생산물 시장에 대한 과세로 보는 경우, 그게 이거다. 순세. 응? 아까는 이윤세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산 요소에 대한 과세로 보는 경우고, 이번에는 이윤세를 생산물 시장에 대한 과세로 본다. 예? 총 판매액에서 총 비용을 제하고 남는 나머지 목, 이제 순수익이잖아요. 나머지 목에 대해서 과세하는 순세다. 이 이윤세를 경제적 이윤에 대한 과세로 본다. 여기는 아까 이거는 자본에 대한 과세로 보잖아요.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근데 생산물 시장에서 이윤세는 뭐다? 이 순세가 경제적 이윤에 대한 과세다. 경제적 이윤에 대한 과세다. 이런 얘기죠. 경제적 이윤. 근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법인세 계산할 때 이 법인세가 경제적 이윤에 대한 과세가 아니잖아요. 뭐죠? 회계적 이윤에 대한 과세지. 응? 회계적 이윤. 그죠? 왜? 타인 자본은 이자 비용을 공제해줘요. 여기서 법인세 계산할 때. 근데 자기 자본은 이자 비용을 공제 안 해주잖아요. 그죠? 자기 자본도 공제해야 맞는 거잖아요. 자기 자본에 대한 이자 비용을 공제해 주는 게 경제적 이윤이야. 이게 공제를 안 해줘. 그래서 여기는 회계적 이윤에 대한 실질적 과세지 경제적 이윤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다음에 첫째 뭐예요? 완전 경쟁 기업에 이윤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다음에 독점 기업에 이윤세를 부과하는 경우 쭉 나눠서 구분해서 이 보는 원리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죠? 이윤세를 생산물 시장에 대한 과세로 보는 거예요. 생산물 시장에 대한. 번호가 잘못 매겨졌네. 이윤세를 생산 요소. 그다음에 이거는 2번 해야 되는데 또 1번으로 나갔네. 잘못 매겨졌네요.
이음세를 해도 2번을 해도 생산 물시장이니까 2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귀착의 일반균형 분석을 보면, 자, 일반균형 아까까지는 이제 부분균형 분석을 봤잖아요. 일반균형 분석을 보자. 그러면 볼 때 이 생산 요소 시장과 생산물 시장 있잖아요. 이 생산물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냐 불완전 경쟁 시장이냐, 그 다음에 이 생산 요소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냐 불완전 경쟁 시장이냐, 이렇게 구분해서 보는 거죠. 구분해서 지금 몇 가지로 보면 되죠? 네 가지 경우의 수로 지금 나눴죠. 네 가지 경우의 수로 생산물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이 완전 경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구분해서 나눠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조세를 부과하면 생산과 소비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반영해서 귀착의 양상을 따른다. 이것을 경제 활동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일반균형 분석을 한다. 조세를 부과하면 원천 행위 및 지출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고려해서 일반균형 분석을 한다. 이렇게 조세를 부과하는데 생산물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을 다 분석해서 반영해서 분석한다 이런 거죠. 생산물 시장과 생산 모두 고려해서 일반균형 분석을 한다. 자, 이걸 분석을 할 때 어떤 걸 가지고 하냐? 하버거 모형을 기본 구조로 한다. 하버거 모형은 2 곱하기 2 경제죠. 이 생산물도 두 개고 이 생산 요소도 두 개다 이런 얘기겠죠. 2 곱하기 2니까. 분석 대상의 과세의 유형은 일반 소비세, 개별 소비세, 일반 요소세, 부분 요소세. 생산물 시장에는 여기서 생산물 시장, 일반 소비세와 개별 소비세는 생산물 시장, 일반 요소세와 부분 요소세는 생산 요소 시장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버거에 의한 정태적 신고전환파 모형. 생산물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이 완전 경쟁인 경우를 가정해서 조세 부담의 귀착에 일반균형 분석을 한다. 조세 부과가 초래하는 상대 가격의 변화를 이용해서 귀착의 정도를 파악한다. 그런데 이 하버거 모형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본 가정부터 우리가 읽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기본 가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경제학은 무슨 학문이죠? 가정의 학문이잖아요. 이렇다면 이렇다는 거야. 가정의 학문이죠. 그래서 기본 가정을 이해하고 뒤에를 이해하지, 이 기본 가정 이 틀 속에서 뒤에가 전개되는 거죠. 첫째, 이 경제는 노동과 자본 두 생산 요소가 있다. 이거가 이 경제다. 그리고 두 생산 요소를 투입해서 생산한 생산물은 뭔만 생산하죠? 쌀과 옷만 생산한다. 쌀과 옷만 생산한다. 도지어. 그래서 이거가 이 경제다 이런 얘기고, 생산물 시장의 구조, 이 경제는 모든 시장에서 생산물과 생산 요소 시장이 이 둘 다 완전 경쟁 시장이다 이런 얘기죠. 완전 경쟁 시장이다. 셋째, 생산 기술, 생산 요소를 받아가지고 기업이 기술을 가미해서 상품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기술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냐? 1차 동차 생산함수다. 1차 동차 혹은 선형 동차의 특성을 갖는다. 각 상품의 생산 기술은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임을 가정한다. 각 재화를 생산하는 과정을 대표하는 생산함수는 1차 동차 혹은 선형 동차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다섯째, 요소 집약도는 어떠냐? 주어진 임금, 이자율 간의 비율인 R분의 W 하에서 임금이 W고 이자가 R이잖아요. 그래서 R분의 W 하에서 자본 노동 비율, 자본이 지금 위로 갔죠. K, 노동이 밑으로 갔죠. L분의 K죠. 그 자본장 비율이라고 하잖아요. 이 자본 노동 비율, 이 자본장 비율이 높은 상품을 자본지각적이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가정이, 이 자본장 비율 L분의 K가 높은 상품이 뭐다? 자본지각적이다. 낮은 상품은 노동지각적이다. L분의 K잖아요. L분의 K. 이게 자본장 비율이에요. 자본장 비율인데 이것이 높으면 뭐다? 자본지각적이다. 자본지각적. 왜? K가 높으니까. K가 크니까 전체가 높잖아요. 그래서 자본지각적이다.
이건 낮다. L분의 K가 낮다. 그러면 뭐다? 이게 노동이 더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뭐다? 노동집약적이다. 노동집약적. 이 전제가 굉장히 중요해. 이 전제가. L분의 K가 크면, 높으면 자본집약적이고 L분의 K가 낮으면 노동집약적이다. 이유는 이렇게 노동이 더 많다는 거잖아요. 노동이 크면 이 전체가 적어지니까 노동집약적. 이해되시죠? 노동집약 이런 게. 그래서 다섯째 요소집약도는 생산 요소잖아요. 노동권 자본만 있다고 했으니까 요소집약도는 주어진 임금이 이자율간의 비율인 R분의 WR에서 자본노동 비율, 자본장 비율이 높은 상품을 자본집약적이라고 반대의 경우를 노동집약적이란다. 그러면 어떤 것이 자본집약적이냐? 여기서 지금 생산하는 생산물이 뭡니까? 쌀과 이건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서 쌀과 옷을 생산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것이 더 자본집약적이냐? 옷이 더 자본집약적이다. 쌀이 옷보다 더 노동집약적이다. 응? X와 Y를 생산하는데 쌀이 노동집약적이고 옷이 뭐다? 자본집약적이다. 자본집약적이다. 그래서 이 쌀이 노동집약적이라는 거는 뭐야? 쌀이 노동 L분의 K가 낮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옷이 자본집약적이라는 거는 L분의 K가 높다. 자본이 더 들어간다는 거죠. 여기는 노동이 더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이런 얘기다. 이 전제하에 이 하버거 모형을 전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 비율이 만약에 이 가정이 바뀌면 뒤에 결과가 전혀 다르게 되는 거잖아요. 이 가정하에 뒤에가 전개되는 뒤에 이 가정을 이해를 안 하고 뒤에 있다 보면 이게 왜 이래지? 아닌 것 같은데 자꾸 이 생각이 든다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이 가정하에 가고 있는 거예요. 다섯째, 소비자들은 모두 선호가 같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기본 가정하에